제가 평생을 바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아내를 일찍 하늘로 떠나보내고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은 아들이 안쓰러워 제 손으로 제대로 키워보겠노라 결심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참도 걸은 채 가게를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면서도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아마 아버지라면 다들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봤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 건가? 내 아들 장가가는 거 보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말투며 표정이 점점 거슬렸어요. 처음 맞닥뜨린 일이 신발이었어요. 제가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아버님, 저희 집 바닥은 제가 정말 힘들게 청소해놨는데요. 신발 좀 꼭 벗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투라는 게 뭔가 날카롭다고 해야 할지 무척 예민하게 들렸죠. 아들놈에게 묻기도 했어요. 새아가 말투가 원래 저래? 왜 이렇게 까칠하게 들리냐? 그러자 아들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은정이가 평소에 깔끔을 너무 따져서 그래요. 나쁜 애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냥 결혼 초라서 서로 조심스러운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냉랭한 얼굴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부엌에서 누가 지켜보면 저 요리 못해요. TV나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 자존심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부엌 일도 손에 익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괜히 큰 소리치기 싫더라고요. 아들 체면도 있고 명절 분위기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한마디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때는 겨우 한 번 참으면 괜찮겠지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아들과 제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얼굴을 비췄는데 결혼 후로는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요즘 회사가 바쁘다면서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이니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이건 며느리가 뭔가 단단히 아들을 장악했구나 싶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 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손주도 보고 아들 부부랑도 자주 밥이나 먹고 지내고 싶어 선택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아들도 반가워했어요. 아버지,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시면 편하게 오갈 수 있으니 잘 됐네요. 그런데 며느리는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처음엔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오늘은 애가 낮잠 자야 할 시간이에요. 이런 말들로 저를 돌려보내더군요. 그때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어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법인데 저도 한계가 있죠. 점점 속에서 울분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일단은 참아보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 번째 횡포라고 할 만한 사건은 손자에게 과자를 줬을 때였어요. 제가 시장에서 손주 좋아할 만한 새콤달콤한 과자를 사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자마자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애는 유기농 간식만 먹이거든요. 이런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순간 당황했고 손주 녀석도 울먹이면서
그 과자를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죠. 그날 이후로 손주가 제가 사온 간식을 먹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다가 변명만 늘어났는데 제가 들어봐도 어이가 없더군요. 아버지, 은정이가 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손주 건강 생각 안 해서 이렇게 사온 줄 아냐 하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좋을 게 없을 듯 했죠. 며느리는 저를 집 안에서조차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는 것 같았고 그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명절이면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하고 수다 떨고 웃고 떠드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집안 분위기가 딱딱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번 명절엔 여행 가자, 친정에 오래 머물자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래도 명절엔 시가에 오는 게 도리 아니냐 싶었지만 젊은 세대가 변했다는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한 번은 그래도 전통대로 손주 세배를 받으려고 세뱃돈을 주려 했는데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세뱃돈도 이렇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적금이나 주식에 넣는 추세래요. 제가 멈칫하자 며느리는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는 것 같았어요. 세뱃돈 하나 주는 게 그렇게도 문제인가 싶어서 머리가 띵하더군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결혼 후에는 늘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러다 제 속을 제대로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 문제로 지나치게 예민해진 때였어요. 처음엔 아버님, 물은 꼭 이 타이밍에 내려주셔야 해요. 라는 식으로 시작하더니 점점 감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따라와서 귀 기울이고 나오면 또 뭔가 트집 잡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더군요. 제가 젊었으면 바로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한 소리 했을 텐데 이번에도 아들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나도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찌나 민망한지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점점 겁이 나더라고요. 70 넘은 노인이 사돈집에 와서 이런 꼴을 당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참 기막힌 일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들 교육시켰고 결혼자금까지 보태줬으며 심지어 살 집도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쓰고 손주도 제 뜻대로 안 볼 수밖에 없게 만들다니. 가는 곳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눈치 봐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속이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절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간 건 손자 생일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 오늘만은 제대로 축하해주자. 그래도 내 손주 생일이니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들 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딱 굳어 있더군요. 아버님, 오늘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는데요. 30분 뒤에 나가봐야 해서요. 저는 당황해 그럼 손자 생일이라서 온 건데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면 안 되냐고 물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일단 선물만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선물을 건넸어요. 문득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손주 앞에서 괜히 소리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손자 생일이잖아.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은 애써 변명하듯 말했죠. 아버지, 은정이가 분명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거짓말이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분노도 분노지만 아들이 왜 저렇게 며느리 말만 믿는지
더 속상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왜 아버지 말을 먼저 믿어주지 않냐 하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해서 아들 내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믿었죠. 막상 현관문을 두드려 보니 아들은 없고 며느리 혼자 문을 열어줬어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전화가 안 돼서 메시지 남겼는데 못 보셨나 봐요. 하지만 제 폰에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딱 봐도 또 거짓말이었죠.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잠깐 손주 얼굴만 보고 간다고 하고 들어섰는데 며느리가 마음이 급해 보이더군요. 결국 오래 있지 말라는 투로 계속 안절부절 못했어요. 딱 손주 얼굴만 보고 돌아서려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문고리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황당했어요. 내가 화장실 문을 뭐 어쨌다는 거냐? 너가 그렇게까지 날 몰아세울 이유가 대체 뭐야? 분명 문고리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왜 또 날 탓하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이게 몇 번째냐? 갈 때마다 트집 잡고 내 물건 만지지도 않았는데 고장 낼까봐 감시하고 이러고도 멀쩡한 태도라고 생각하니? 아버님, 제가 언제 감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괜히 큰 소리 치지 마시죠. 문고리가 헐거워진 건 사실이고, 그건 아버님이 세게 당기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발끈하세요? 혹시라도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요?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회피한 적이라도 있니? 화장실 한 번 쓰는 것도 너 허락을 받아야 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버님이 이해를 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에요. 어쨌든 문고리가 느슨해진 건 사실이니까. 그냥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소리를 질러요? 진짜 예민하시다니까요. 예민하다고요. 예민하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가슴속 응어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을 떠올리며 수십 번 참고 또 참았지만 그날만큼은 제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서려 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길거리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며느리가 잘못한 일인데 아들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나는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불쾌했던 화장실 문고리 사건을 겪은 뒤로 정말 몇 날 며칠을 속이 끓었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왜 저를 그렇게 경계하고 내쫓으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예전에 손주에게 과자를 뺏겼을 때도 그렇고 아들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돌려보낼 때도 그렇고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도 아버지, 은정이가 원래 좀 예민해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였죠. 그렇다고 저 혼자서 괜히 호들갑 떨어봤자 이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며느리도 내가 너무 까다롭구나 하고 깨달을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작은 갈등은 덮고 지나가려 했죠.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차라리 숨을 고르고 버텨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인데 나중에 손주가 크면 분명히 할아버지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아들 네 집에 가서 화장실을 쓰려고 문 앞까지 갔는데 문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커다란 글씨로 할아버지 출입 금지. 고장 위험 있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분명히 제 얘기였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저게 뭐야 설마. 처음엔 누가 장난친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며느리 필체 같았어요. 평소 깔끔한 정자체로 메모 남기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온몸에 열이 훅 올라왔어요. 화장실조차 못 쓰게 해버리는 이 상황이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따져도 그거 변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걸 거예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뻔한 답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일단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참아보자 싶었어요. 제가 하도 열이 올라서 며느리에게 당장 물어보려다가도 괜히 또 소리치면 역시 아버님은 예민하시네요 하고 몰아갈까봐 꼭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앞에서 분명히 확인해야겠다. 더 이상 내 탓으로 돌리지 못하게. 이렇게 마음먹었죠.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가벼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이 쪽지 누가 붙였냐고 물으려는데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어쩐지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손주에게 집중하려 했죠. 손주도 뭔가 어색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온 걸 좋아하는 티가 났어요. 애는 아직 어려서 제가 뭘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 잘 모를 테니 마음이 더 짠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멈춰있던 화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결국 대문 앞에서부터 심장이 쿵쿵 뛰었죠. 오늘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쪽지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다짐하면서 현관에 들어섰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했어요. 화장실 문에 붙은 쪽지, 그거 뭐냐? 나를 못 쓰게 하려고 붙인 거냐?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거 변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아무도 못 쓰게 하려고 붙여놨던 거예요. 아버님만 안 쓰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 근데 왜 할아버지 출입금지라고 적어놨어? 그 말이 꼭 나 하나 겨냥한 것 같은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건 좀 적나라하게 적긴 했는데 요즘 변기 수리기사님이 안 와서 임시방편으로 붙여둔 거예요. 아버님이 자주 오시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흥분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그런 거 아니래요. 화장실이 며칠째 말썽이라서 우리도 못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 보셔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게 어떻게 누구든 쓰지 마세요가 되냐? 분명히 할아버지 출입금지라고 썼잖아. 너가 봤어? 너 출장 가 있지 않았냐? 그제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히 있었어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말을 이어갔죠.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화장실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을 뿐이죠.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건 아버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급하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변기가 정말 고장났나 보자. 막상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 이상 없어 보였어요. 물도 잘 내려가고 소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었죠. 설마 며느리가 수리업자를 이미 불러서 고쳐놓은 건가 싶어 몇 번 더 물을 내려봤어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변기 레버를 내렸어요. 그래. 근데 물은 잘 내려가는데 이게 어디가 고장난 거냐?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다가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아들도 난처해 보였는지 고개를 푹 숙였죠. 그제야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으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더 큰 소리 치면 또 나만 예민한 사람 만들겠지. 결국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수리기사님 오기로 했으니까 아버님이 괜히 번거롭게 물 내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도 떨렸지만 한 번 더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쪽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출입금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문구를 적었을까? 차라리 고장 위험. 사용 금지라고만 해놨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명백히 나를 겨냥한 거라 느껴지니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저는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묘한 불안감과 분노가 함께 뒤섞인 상태였어요. 그래도 며느리의 의도를 확신하기 전까지 무작정 소리치는 건 제 방식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화장실 쪽지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뭔가가 끓고 있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더 이상은 단순히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사소한 일마다 저를 내쫓고 거짓말로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기만 할 거라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온 것도 집을 제 명의로 해둔 것도 전부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처음에 신발 벗어달라고 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명절에 부엌에 들어갔더니 내쫓았다. 손주 과자도 뺐고 세뱃돈도 거부하고 화장실 감시까지 했다. 적다 보니 한두 페이지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당했나 하고 저 자신도 놀랐죠. 며느리가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을 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산더미처럼 커져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서로가 같이 살긴 힘든 관계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만 해줬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겠죠. 생각 끝에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사서 아들 부부에게 주려던 그 집을 다시 제 손안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는 결심을 했어요. 사실 법정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결혼 선물 개념으로 넘어가던 걸 변호사 친구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선생님 명의로 해두세요라고 조언해준 덕분이었죠. 당시에는 내가 무슨 복잡한 일 생길까 싶었지만 이게 결국 제게 중요한 카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집을 처분해버리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든 간에 이 상태로 내버려두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초라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했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질 않았죠. 오히려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고 아들은 전혀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게다가 손주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주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집 명의를 아직 안 넘긴 상황이면 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 혹시 집을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을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물론이죠. 집 명의가 박 선생님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드님 부부가 거주 중이니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죠. 그래도 박 선생님이 마음먹으시면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속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도 묘한 결심이 서더군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자세한 방법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처분할 수 있고 혹시 아들 부부가 반대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등.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저도 한번 작정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손에 안 잡히고 TV도 켜지 않은 채로 그저 멍하니 생각에 잠겼죠.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 며느리와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게 제 오랜 소망이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저를 내쫓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굳이 왜 제가 이 상황을 감수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다가도 자꾸 속이 뒤집혔어요. 아들 녀석, 왜 며느리 편만 들까? 왜 내 입장은 안 들어주는 거야?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다음 날 아침 의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래, 결단을 내리자. 나도 이 상태로는 못 견디겠다.
결단을 내리고 나니 마음 한편이 시원해진 듯 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들이 몰려왔어요. 집을 처분한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손주는 또 어떡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부동산 쪽에도 슬쩍 연락해 봤어요. 제가 익명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지금 아들네가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봤죠. 중개인 몇 곳에 전화를 돌렸는데 대부분 그러더군요. 지금 거주자가 있으면 먼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임대인지, 가족 거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의가 제 것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큰 소리치며 이 집 팔겠다 하고 아들 부부에게 선언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생각하면 아직 완전히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고민해보면 며느리 태도를 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 있으니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보는 거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뒤에 숨어버리는 거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뭔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별일 없어. 그냥 조금 바빠서 그렇다. 아들도 뭔가 이상했는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은정이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네요. 처음엔 솔깃했지만 왠지 또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모든 상황을 내 눈으로 확인하자는 생각에 가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아들네 집을 다시 찾아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며느리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상냥한 표정으로 맞아주더라고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이게 무슨 연극이냐 싶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인사를 받았죠. 거실 소파에 앉으니 며느리가 바로 과일 접시를 내오고 커피까지 타주더군요. 할아버지, 손주도 달려와서 안기니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상냥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충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를 하자는 말에 식탁으로 옮겼는데 며느리가 준비해 놓은 음식이 꽤 푸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몇 가지 보이길래 어쩐 일인가 궁금했죠. 머릿속에선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손주가 옆에서 계속 제잘되니 잠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칠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좀 예민하게 군 부분이 있긴 했어요. 많이 속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대화체가 이어지면 또다시 저를 몰아붙일 수도 있으니 경계심이 생기더군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죠. 아버지, 은정이가요.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화장실 때문에 괜한 오해를 드린 것도 미안해하고요. 저는 속으로 진작에 그렇게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지만 겉으로는 말을 아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행이네. 나도 화장실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지.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토로하듯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자주 오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신혼이고 아직 서로 적응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인가? 아들 부부가 스스로 그렇다고 느낀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대체 무슨 핑계인가 싶었어요. 식사 후 거실로 돌아와서도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손주는 해맑게 놀자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지만 며느리는 곧장 제지했죠.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쉬시게 하자. 그 태도를 보고 또 기분이 찜찜해지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아들이 괜히 분위기를 풀려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면서 아버지,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 보세요? 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정막만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사과라는 것도 뭐랄까 진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큰 일을 막으려고 형식상 꺼낸 말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쟁걸음으로 따라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더 잘 준비해 둘게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운전을 하면서 마음을 추슬렀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화해하는 척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과연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니다. 이미 결심한 거잖아.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언제든 결정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곧바로 절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을 또다시 흔드는 강력한 문장이었어요. 며느리가 사과 비슷하게라도 했으니 혹시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식으로 사과하다가 뒤돌아서면 태도가 돌변했던 일이 떠올라서 쉽게 마음을 굳히기 힘들었어요. 이건 폭풍전야나 다름없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제 뇌리엔 이런 결론만 분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열어보며 혹시나 이 집을 매도했을 때 제게 필요한 금액이나 상황들을 계산해 봤어요. 아울러 다른 집이나 거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활이 크게 변할지라도 더 이상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 바에야 다른 길을 찾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쓰렸어요. 집이 팔리고 나면 손주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에 밤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태도를 그대로 두면 손주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또 오시겠어요? 은정이가 이번엔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데. 저는 대놓고 거절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잡지 않았어요.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날은 힘들 수도 있어. 나중에 다시 말하마. 차갑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더 이상 가식적인 자리에 불려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애매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는 듯 했어요. 아들도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얼른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확실히 달랐으니까요. 어쩌면 며느리가 아들 귀에 대고 당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다.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라고 떠들어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단을 내렸고 폭풍 같은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대로 휘둘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니 오히려 몇 년 만에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이제 작은 불빛 하나라도 찾은 느낌이었어요. 때론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고 손주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이번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고 넘어가면 분명히 또 다른 화장실 출입 금지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저도 아들 부부에게도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전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결심을 굳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차분함을 만끽하고 있었죠. 저는 조만간 큰 파도가 밀려올 거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제가 제대로 노를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경계하던 화장실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쌓인 모든 갈등에 대해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때가 온 거죠. 저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서름과 분노를 다시금 새기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으니 이제 이 집안에 한바탕 폭풍이 불어닥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모든 게 끝난 뒤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전날 아들에게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엔 밤새 운 자국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네 우는 꼴 보기 싫다. 말을 짧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한켠에서 손자가 조용히 서 있었죠. 평소에 씩씩하던 애가 오늘은 뭔가 말없이 분위기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그래, 손자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번만은 기어이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나란히 섰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죠. 이제 말해봐. 왜 나를 그렇게 취급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전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신혼이라 저희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래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한 거야. 그게 신혼이라 할 만한 행동이니?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버님이 화장실을 쓰시면 물이 많이 나가고 청소도 번거로워서. 변명이 길어지자 제 속이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물값이 얼마나 한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그런 사소한 이유로 나를 천대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도 당황했는지 급히 나섰죠. 아버지, 은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도 제게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다신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집 파는 건 제발 취소해 주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예고해 두었던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아들은 황급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더니 돌아서서 저를 향해 간청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이 사람들 돌려보내주세요. 집 안 판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말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옆에서 손자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할아버지, 우리 집 팔지 마세요. 하고 울먹이는 모습이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수많은 거짓말과 거만한 태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참 고민하던 사이 현관문에서 방문객들이 들어섰죠.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오셨죠? 돌아보니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함께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잔뜩 얼어붙은 얼굴이었죠. 지금 이쪽에서 집을 보러 오신 거예요? 어차피 계약 얘기는 좀 더 해봐야겠지만 둘러보시죠? 며느리가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버님,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슬픈 눈으로 절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손자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내게 한 짓들을 떠올려봐라.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내도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길래 가슴 한편이 미어졌지만 며느리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컸죠. 아들이 덩달아 울상을 지었지만 그간 며느리 편만 들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손님들을 집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죠. 손자만 애처롭게 제 뒤를 쫓았어요. 제가 거실, 주방, 안방, 그리고 문제의 화장실까지 하나씩 보여줬어요. 화장실 문고리에 붙어있던 쪽지는 이미 떼어냈지만 그때의 모욕이 머릿속에 선명했죠. 여긴 구조가 깔끔하고 채광도 좋아요. 중개인이 손님 부부에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마음속에 일렁이는 분노와 씁쓸함을 달래려 애썼죠. 한참 후 손님들은 방을 다 둘러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계약 가능할까요? 아들은 옆에서 절실한 눈빛을 저에게 보냈지만 저는 이미 굳은 표정으로 대답을 미뤘어요. 계약 얘긴 좀 더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손님 부부는 일단 알겠다고 인사한 뒤 중개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든 듯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켠에 묘한 죄책감이 들어서 고개가 쉽게 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아들은 우두커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손자도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한두 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너희가 지금에서야 울고불고 하는 게 정말로 반성해서인지 아니면 집 팔릴까봐 두려운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며느리는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제게 똑바로 눈을 맞추지 못했죠. 마음 한편은 또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계속되는 며느리의 거짓말과 아들의 방관이 떠오르자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결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집 팔지 말라는 약속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하고 현관을 나서려 했어요. 손주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대로만 계속 살아가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독이 될 것 같았어요. 내 아비, 내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결국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등 뒤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전부 그들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나마 저를 붙잡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전화며 메시지며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대로 행동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번번이 똑같았잖아. 늘 그 패턴을 봐서인지 이번에도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전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반성하든 말든 저는 이 정도 결심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 내 집에 사는 이상 제가 잠깐이라도 들러 열쇠를 전달하거나 중개인과 함께 집을 확인해야 할 때가 생겼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이번 주에 집 보러 온다는데 불편하면 미리 말해라. 아들은 내심 당황했는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날 우리 잠깐 밖에 있으면 되죠? 아버지가 오는 동안 저희가 나가 있을게요.
그럼 그렇게 해라. 괜히 마주쳐서 또 감정 싸움하긴 싫으니까. 그 주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먼저 와 있던 아들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를 가지고 현관을 열면서 한 번 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됐죠. 며느리가 차마 다 치우지 못한 것인지 제 눈에 띄는 수건이며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래도 내키지 않는 얼굴로 이 집에 살고 있었나 보네.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중개인과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거실에서부터 안방, 화장실, 주방까지 꼼꼼히 둘러봤어요. 구조가 참 좋네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요. 그러면서 제게 시세나 거래 조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어요. 매도인이 아버님이 맞으시죠?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 집에 남은 아들네 흔적이 다 지워지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서운함도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집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고 곧장 계약 의사를 내비치고 가더군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제게도 얼른 매수자와 협상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결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들도 몇 번 더 제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제가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았죠. 그래봤자 또 변명만 늘어놓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결국 문자 한 통만 남겼어요. 할 말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라. 전화는 못 받겠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은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저에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또 막혀서 아예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는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집을 본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중 한 부부가 유력하게 매수를 원했기에 저는 별 어려움 없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계약금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마음 한편으론 씁쓸함이 스쳤죠. 이게 아들네가 살던 집인데 결국 내가 다시 가져오는 셈이 됐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가 사과하고 태도 바꿔서 손주라도 볼 수 있게 했다면 모를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중개인과 함께 아들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짐을 빼고 있었어요. 손주는 어디론가 맡겼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바닥에 앉아 박스를 정리하다가 제가 들어서자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파시는 거죠? 저는 대답 대신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건 잔금 관련 서류다. 이미 다 동의 구했으니 너희가 언제까지 집에서 나갈지 결정해라.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곁눈질로 보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저에게 대놓고 한마디 했을 텐데 이번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어쩌면 본인도 여력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쪽을 둘러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활짝 웃으면서 손주와 놀던 곳인데 이제는 온갖 박스와 쓰레기 봉투로 엉망이 돼 있었죠. 다 치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이사 갈 거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울고불고 매달렸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포기한 표정이었죠. 아들도 그제야 무언가 체념한 듯 물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손주는 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예 이렇게 완전히 연을 끊으실 건가요? 솔직히 손주가 그립긴 했지만 며느리가 그대로 있는 한 제가 다시 찾아가 봐야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또다시 너희 곁에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 손주 보고 싶다고 찾아갔다가 또 화장실 출입금지 같은 꼴을 당하고 싶진 않아.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맺힌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제게 보이고 싶지 않은 듯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지난 시간의 상처가 회복될 수 없었죠. 저도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이제 와서 어쩌겠냐. 잘 살아라. 그렇게 잔금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은행에 들러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제 통장에는 제법 큰 액수가 들어왔고 동시에 제 마음에는 이상한 공허감이 들어찼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결국 아들과 단절되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결말은 그들이 만든 길이기도 했어요. 며느리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독선, 아들의 방광과 미온적인 태도. 그 모든 게 쌓여서 오늘에 이른 거니까요. 며칠 뒤 아들의 전화가 한 번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남겨놓지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할 때다. 그 생각만이 떠올랐죠.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저도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궁금하지만 더 이상 왈가왈부할 권리도 없다고 느꼈죠. 제 주변 지인들은 정말 그렇게 완전히 갈라서는 거냐며 걱정했지만 이건 남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저 내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이 나이에 함부로 버릴 순 없다고 대답할 뿐이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일도 없고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손주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며느리와 아들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늦게나마 홀가분함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손주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잘 지낼까? 아프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이제 그 아이 곁에는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가 있잖아요. 제가 끼어들어봐야 또다시 상처만 입을 테니 연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얼마 후 저는 새로 들어온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내던 시절을 잊고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오롯이 저 자신을 돌보고 싶었어요. 아파트나 빌라처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와 부딪힐 일도 없고 지나치게 눈에 띄는 간섭도 없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끝내 제 마음에 쏙 드는 작은 집을 찾았죠. 마당 한쪽엔 이미 꽃 몇 송이가 심겨 있었고 텃밭을 가꿀 만한 자리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작은 흙길을 따라 걷다 보면 땅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진하게 느껴져요.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새소리와 먼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평화였죠. 이곳에 오면서 저는 진작 이런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처음 전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도시에서의 소란스러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한동안 정막이 어색했어요. 밤에는 여간 조용하다 못해 오히려 밖에서 들리는 작은 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죠. 그렇지만 이내 그 소리도 점점 편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마당에 앉아 있으면 부드러운 바람과 햇빛이 살갗에 와닿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돼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가끔 걱정스레 묻곤 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저는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대답하죠. 살아보니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이 꼭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더라. 물론 손주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매정한 사람이라 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막상 제가 겪은 일을 낱낱이 털어놓으면 그 누구라도 선뜻 제게 돌을 던지긴 어려울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닌 무시와 냉대,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던 며느리 태도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 중간에서 절 보호해주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며느리 행동을 제어해주려 했다면 달랐겠지만 그러질 않았으니 결말은 이렇게 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서로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렸던 건 며느리 쪽이었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해야 하듯이 저 역시 최소한의 존중을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으니 결국 갈라서게 된 거죠. 전원주택에서의 일상은 의외로 바쁠 때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관 앞에 쌓인 낙엽과 잔가지를 치워야 해요. 마당에 작은 꽃밭이 있어서 날이 풀리면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죠. 텃밭 구석에는 이미 상추며 쑥갓 등을 심어 놓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싹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뿌듯해요. 예전엔 슈퍼에서 돈 주고 사 먹던 것들을 이젠 직접 길러서 밥상에 올릴 수 있다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 기분이에요. 오후가 되면 해가 조금 따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도시의 땡볕과는 달리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매연이 없다 보니 불쾌하지 않아요. 잠깐 의자를 펴서 앉아 독서를 하다 보면 골목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가끔 반가운 바람이 부딪혀 땀을 식혀주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잦아드는 기분이에요. 밤이 되면 훨씬 고요해집니다. 도시에선 차 소리와 사람들 소음이 밤늦도록 이어졌는데 이곳에선 해가 지면 대부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덕분에 별빛이 선명히 드러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요. 거실 불만 꺼도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풍경이 마치 어떤 고요한 무대 같아요. 그럴 때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평온한 시간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다 문득 손주가 이 풍경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스쳐요. 도시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약 손주가 어느 날 제게 찾아온다면 아마 이 전원주택에서 함께 별을 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상상은 살짝 해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들려요. 며느리가 호락호락 저를 다시 받아들일 리 없을 테니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겠죠. 그래도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손주가 정말로 커서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면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제가 이 전원주택 어딘가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미소로 맞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상처가 너무 깊고 나도 모르게 아들 내외에게 느꼈던 분노가 아직 마음 한구석에 잠복해 있기에 굳이 먼저 문을 열어주거나 손을 내밀어줄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호소하기도 해요. 인생이 짧은데 그래도 자식과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럴 때 제가 대답하는 건 늘 같아요.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가기가 힘들 때도 있는 법이야.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결국 서로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 그리고 덧붙이죠. 지금의 내가 누리는 이 평온함, 이게 어쩌면 나중에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여러 가치관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제 자신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쪽지를 붙여가며 제 인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려웠고 아들은 그저 며느리 편만 들었죠.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을 팔고 떠난 게 잘못된 일일까요? 나름의 책임감을 다하고 간섭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줬지만 돌아온 건 거부와 냉대뿐이었으니 제게도 선택권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전원주택에 자리 잡고 난 뒤로 평소에 못해본 취미나 활동에도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느라 혹은 제가 너무 늦게 배워서 남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언젠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악기를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책을 참고해가며 혼자서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죠.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도 제 마음에 드는 선에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으니 훨씬 행복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차 한 잔을 끓여 마셔요. 일상의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져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죠.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며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의 출입금지 쪽지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라도 자유를 찾았지만 아들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곧 스스로에게 말하죠. 그것도 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몫이다. 당분간은 연락도 염려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베푼 태도를 생각하면 미련을 두는 게 더 이상한 일일 테니까요. 대신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소중히 쓰려고 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푸른 공기를 마시고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사색에 잠깁니다. 가끔씩 친구가 찾아와서 바비큐라도 한번 하면 그걸로 충분히 즐겁고요. 이렇게 마음 놓고 오롯이 나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옛날 같으면 이 나이에 마냥 손주 돌보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제 남은 날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채우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갈 때 같다고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평화롭고 제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주변에선 저를 두고 사이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든 고집불통 노인네라고 비웃든 별로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래, 내가 이렇게 살 거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라고 여유 있게 받아넘길 수 있어요. 결국 가족이라도 서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나중에 손주가 어른이 돼서 제게 무심코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그땐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생각이에요. 그건 내 할아버지가 늦게나마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누구나 인생에서 소중한 걸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난 그걸 그때 선택했던 거야. 어쩌면 그때가 되면 손주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겠지요. 지금은 이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소중함은 며느리와 아들의 냉대에서 벗어난 데서 비롯된 평온이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모든 출입금지의 굴레를 끊어낸 채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눈물과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후회는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완벽하게 뜻대로 살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제 의지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누군가 보기엔 씁쓸할 수 있지만 제겐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이 삶. 어찌 보면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살게 된 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세상사란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 웃음과 아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점이 이 나이든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승리로 다가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진명에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무한한 희생. 이 둘은 한때 제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으나 결국에는 스스로를 옥죄는 굴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으렵니다.
언제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전원주택 마당에 피어난 작은 꽃들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꽃은 묵묵히 견디고 해가 뜨면 다시 활짝 피어나죠. 어쩌면 저도 그 꽃처럼 오랜 장마 끝에 새롭게 피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패배가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걸음이었지. 바람 한 점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를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쓸쓸함과 해방감, 그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 지금의 제가 그저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그토록 참고 싶어 했던 책들을 읽고 여유 있게 텃밭을 가꾸며 가끔 찾아올지 모를 손주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언젠가 이 전원 마을에 살며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 저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화장실 출입 금지 쪽지 붙이던 며느리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니까요. 결국 제가 제 인생에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사건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소박한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소문이 어떻게 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제 제 삶은 제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큼은 확고하니까요. 한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오후 햇살 아래에서 마음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조차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진정한 평온함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 꽤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 한마디가 주는 위안과 뿌듯함이 제 남은 모든 날들을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